어서 오세요. 괴담을 들려주는 낯익군 괴담 괴담 직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집은 동물들의 집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본능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접근해 본다면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물들도 우리처럼 집의 치주이나 흉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을까요? 며칠 전 지인과 술을 한잔하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방태님들도 이 이야기를 좋아하실 것 같다 가져와 봤습니다. 지인의 소름 돋는 정황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으니 대략 80년대쯤의 일, 그러니까 40년쯤 전의 이야기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자늘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이라고 하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진짜 집에 올라가려면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곳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가게를 가든, 학교를 가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등산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집이 거의 맨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열고 나가야 했고 대문 바깥 왼쪽이 위치해 있었어요. 대문은 철문이었고 열고 닫을 때마다 바닥의 시멘트 도분과 마찰하며 끼기 하는 특유의 소리가 났습니다. 씻는 것도 마당에서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퍼 올려 씻었고 박을 지을 때는 아구미에 잔작불을 치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은 들산에서 유일한 주택이었습니다. 왜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린 시절이었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께 시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집값이 저렴해서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었고 부모님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쉬는 날을 제외하면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있어야 했어요. 부모님은 아침 일찍 장사를 나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죠. 아침에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혼자 먹고 설거지는 부엌 물받이 대야에 그릇을 담가두고 학교에 갔어요. 낮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장에 들러 어머니께 간식을 받아오곤 했죠. 그렇게 집에 와서 혼자 놀다나 먹다가 그러나 피곤하면 낮잠을 자고는 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잠이 들어도 이상하게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혹은 좀 피곤했던 날이면 부모님이 도착해서 저를 깨우곤 했어요. 그런데 가끔 2시간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은 산이지만 어쨌든 점산에 가까운 위치였어요. 그곳에서 내려가는 길은 점사나 심했고 점식길도 없어서 사람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앞쪽에는 우리 집보다 더 높은 산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멧돼지나 다른 산짐승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야생동물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화장실. 들집 밖에 있는 작은 화장실은 그냥 시멘트로 만든 마치 초소 같은 구조였어요. 뒤쪽에는 작은 사각형 창이 있었는데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구멍이었죠. 문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원목처럼 두껍지는 않았고 그냥 약간 두꺼운 판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을 닫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낮에도 내부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전등도 나간 상태라 저는 촛불을 켜고 일을 봤죠. 하지만 촛불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불길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보통 낮이라면 뒤쪽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도 않았어요.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은 좌우 일직선으로 뻗어 문짝에 닿을 뿐이었죠.
제가 앉으면 그 김마저 가려지기 때문에 내부는 여전히 판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둠이 무서웠지만 몇 분 지나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그럭저럭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화장실에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변기에 앉아 보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나 수다닥 하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가슴이 벌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수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누군가나 급히 뛰어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말소리는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너머에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그런데 대문은 그대로다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까지도 저는 분명 대문이 열린 상태였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움직이는 소리도 바닥을 긁는 소리도 분명 들었는데 정작 대문은 제가 나올 때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히 들렸던 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실에 있니?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정말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야, 어디 있니?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 들렸던 그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 대문이 열린 적도 없었고 화장실 문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 그 목소리는 도대체.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비 오는데 밖에 있었어? 저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화장실 앞에 있지 않았어? 화장실. 아니, 난 아까부터 부엌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목소리는 누가 낸 거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까 들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소리도 깃소리도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들렸던 내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날 밤 저는 도저히 혼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꼭 붙어서 잤어요. 그 후로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달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다다다닥 소리. 하지만 전 그때마다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그냥 고란이겠지. 산짐승이 뛰어다닌 거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화장실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제가 들었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거세게 내렸고 온몸은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물은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순간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은 30티 정도 되는 낮은 구조였습니다. 지붕이랄 것도 없이 그냥 대충 얹어 놓은 판자로 덮여 있었는데 분명 위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고개를 들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온몸을 떨면서 흐느낄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공포감이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쏟아지는데 화장실 위에 뭔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들 느낌. 절대 그냥 디군 탓이 아니었어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냅다 부모님이 계신 시장으로 뛰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미끄러질 듯 뛰어 내려갔습니다. 길은 온통 흙탕물이 지어 있었고 돌길이라 비가 오면 쉽게 미끄러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넘어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작정 뛰기만 했습니다. 길을 돌아보는 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그 순간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등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것과 눈이 마주칠 것만 같았거든요. 시장까지 가는 길은 평소라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마치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것처럼 말이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울면서 부모님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부모님은 깜짝 놀라 저를 붙잡고 다독였어요. 저는 훌쩍이며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듣던 주멸시장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했잖아. 거긴 원래 사람이 살 곳이 못. 거기 얘 잡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굳이 가서 산다다니. 주변에서 혀를 차며 나누는 어른들의 대화나 들렸지만 저는 그때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른들이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절대 혼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시장으로 가서 부모님 곁에 있다가 부모님이 장사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며칠 동안은 밤마다 계속 안몸을 꼬고 자들 소리에도 흠칫 놀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다독이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곧 이사 갈 거야.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산속 외딴 집이 아니다. 집들이 밀집돼 있는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골목길에는 가로등도 켜져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시장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던 중 시장 어른들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원래부터 흉다였어. 그 전에도 사람이 살았지만 오래 못 버티고 다들 나눴잖아. 그 전 지인은 엄만한 쌍둥이 딸이었는데 큰딸이 덤으로 먼저 죽고 작은딸이 미쳐서는 산을 끼어다 났대. 처음엔 그냥 이산 한돈 정도였는데 나중엔 마치 짐승처럼. 그래, 내 발로 끼었다잖아. 산길을 내리 끼었다가 다시 내 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걸 볼 사람도 많았어. 무서워서 아무도 못 말렸다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어른들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집이 지어지기 전에는 원래 거기가 무덤터였거든. 집을 짓느라 이전을 했다고는 하는데 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다 옮기지도 못했대. 그러니 집을 짓고 나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던 거지.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글칠이 왜 산속에 유일하게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는지. 그날 밤 제가 들었던 그 발소리가 왜 그렇게도 지미했던지.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 앞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도 익숙하면서도 선픽했던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쾌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발질한 일인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셔. 도로님은 그 이야기를 무시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라 떠난 후 글씨는 몇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 산을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이제는 그곳에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끔 그 근처를 지나칠 때면 그날의 지연이 떠오르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가장 잊히지 않는 건 그날 화장실 앞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화장실에 있니?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반면이라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순한 괴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현실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로운 괴담이 아니다. 실제로 마을 어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국군들이 말한 꿈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군인들보다 더 놀라워하며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폭포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꾼 꿈에서 나타난 소녀가 했던 말. 아저씨, 너무 억울해요. 나 좀 꺼내주세요. 폭포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이 모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폭포로 달려갔습니다. 군인들도 따라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포 아래 깊은 수심 속에서 손녀의 시신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손녀의 시신이 군인들이 꿈을 꾼 바로 다음 날 마치 자신을 발견해달라는 듯이 폭포 아래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폭포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시신은 전쟁의 잔혹함을 그대로 증명하는 처참한 모습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복귀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죽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온전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던 시신이었는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폭포 근처를 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양이 너는 왜 거기에 갔어?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담양이는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 담양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마치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거기서 진짜로 귀신을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숨겼습니다. 진짜로. 나는 처음에는 그냥 괴담인 줄 알았어. 어른들이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친구들과 함께 귤 흉가에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보고야 말았어. 그는 손을 떨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마을 어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폭포 근처 흉가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쨍그람. 도어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문이 천천히 열리다니 그 안에서 어린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다가왔고 그 순간 반연이와 친구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얼굴. 눈, 코, 입이 전혀 없는 얼굴. 친구들 중 청년이 지명을 지르는 순간 소녀는 사라졌고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아예 마을에서 떠나버렸고 반연이는 그것을 본 후부터 절대로 폭포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 그때 깨달았어.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란 걸. 반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던 저조차도 이 이야기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분신 삼아 다툰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가볍게 여기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기묘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폭포는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었을 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었는데 군인들이 꾼 꿈 속에서 나타날 소녀는 정확하게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단순히 꿈을 꿨다고만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폭포의 이름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그 폭포의 존재를 알 리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곧장 폭포로 달려갔습니다. 군인들도 따라 나섰죠. 그리고 폭포 주변을 수색하는 도중 폭포 뒤편 풀숲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사람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건 그 주변에 부서지고 흩어질 사람의 뼈 조각들과 찢어진 옷 조각들이 마치 냉수라 먹고 버린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더더욱 소름 끼쳤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시신의 손바닥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금마의 반지다. 금마는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한 남자의 별명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과거 전쟁이 났을 당시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고 독한군의 앞자리가 되어 손녀와 할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금마는 그때 독한군이 도망칠 때 함께 도망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산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마의 시신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경멸과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사람이 죽은 모습이 아니다. 금마의 시신은 마치 거대한 맹수에게 찢기고 짓밟힌 듯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신이 작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마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묻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머리에 침을 뱉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시신 위의 소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놈은 묻어줄 가치도 없어. 그렇게 착했던 할머니와 손녀를 팔아넘긴 놈이니까 죽어서도 편히 못 신봐라. 그 누구도 금말에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는 사실에 당연한 결과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마의 시신을 발견한 뒤에도 여전히 손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포 아래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물속에 있는 게 아닐까?
폭포 아래의 물은 깊고 와리가 순한 곳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누군 다 손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번잔한 남자 몇 명이 몸에 틀을 묶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끈을 잠을 상태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속에서 뜸이 닭자리 젓가리에 당겨졌다나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다? 사람들은 긴장하며 급기 끈을 당겼습니다. 물이 철썩이며 출렁이는 순간 물속에 들어갔던 남자가 반쯤 기절한 상태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남자의 얼굴을 두드려 깨웠고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손녀다. 손녀가 거기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다시 폭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녀의 대골마될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건져 올린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속에서 손녀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대골 삼기인데 그녀가 분명히 서서 웃고 있었어. 처음 물속으로 들어갔던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상한 건 나는 끈을 당기지 않았어. 나는 움직일 수도 없었어. 그런데 내 몸에 묶인 끈이 마치 여기 있다. 라고 알리듯이 스스로 움직였어. 아무도 없는 곳인데 누군가가 보고 있는 느낌. 살아서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도 편치 못한다. 마을 어른들이 하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금만을 살아서 나쁜 짓을 했고 죽어서도 그 대가를 치른 듯합니다. 그렇다면 손녀는 매일 군인들이 도착한 후에야 꿈속에 나타났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꿈에서조차 손녀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 존재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 우라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라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무라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미끼는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 속에서 비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순간 미끼는 무라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라타는 거울을 향해 손가락을 떨며 가리켰습니다. 미끼는 그제야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욕탕이 있던 그 남자가 거울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욕탕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 나갔지? 미끼는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라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애초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욕탕에는 오직 한 개의 출입문이 있었고 미끼와 무라타는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애초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그들은 황급히 욕탕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방으로 돌아오자 나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피눈물을 흘리던 여자의 형상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동료들 역시 뭔가를 경험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우라타와 미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증기 너머로 보이긴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우라타가 말을 멈추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거울 속에서 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사라졌다고? 우라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 속에서 그 남자가 천천히 웃으면서 사라졌어. 웃으면서. 그때부터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에서 선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부석, 낡은 장롱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순간적으로 입을 튀어나갔습니다. 우라타와 미키도 숨을 죽이고 장롱을 달아봤습니다. 장롱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들었습니다. 파! 무언가나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머물면 안 돼. 미키가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우라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역시 머리가 끼니지는 기분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은 당장 나가자. 우리는 급히 짐을 싸서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나서려던 순간 숙소 주인 아주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그녀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나다닙니다. 그녀는 마치 이상했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덜치에서 인기척이 많질다. 이번엔 오래 버틸 줄 알았어. 뭐라고요? 여기서 자고 갈 사람들은 다들 도망쳤거든. 왜 그런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스렸습니다. 너희라 스스로 원해서 들어왔잖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백미러를 통해 숙소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명을 지르며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로도 나는 한동안 숙소에서 겪은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그 숙소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산장에서 실종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전순이 뒤틀린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눈물이 흘러 있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나는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렸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바로 그 여성의 원혼이었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셋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숙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술에 취해서 그 언니를 잔인하게 죽였다던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 눈볼 하나 추던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예약 손님만 받는 곳인데 그 남자는 길을 헤매다 숙소로 들어왔죠. 온몸이 얼어붙은 승태였고 그냥 내보내면 분명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만 묵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인 아주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술에 취해 별관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언니를 주인 아주머니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남자는 사라졌어요.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숙소 안에 있는 모든 문과 창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별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숙소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별관에서 서룻밤을 묵을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지고 누군가나 몸을 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소는 예약 손님만 받게 되었고 별관은 다른 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부탁해서 그 별관에서 묵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문득 내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맞다. 나미끼가 내 가슴에서 떼어낸 그 긴 머리카락. 설마 나는 그 머리카락이 단순히 청소를 안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임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본 그 얼굴이 그 아이와 똑같았다고 했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꿈에서 본 여자와 똑같았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주임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아직도 그 아이가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숙소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겠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나는 갑자기 그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 후로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나요? 주임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경찰도 아무리 찾아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그는 그라 인간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숙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짐을 챙기고 주인 아주머니께 정중히 사과한 뒤 숙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숙소를 벗어나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차에 올라탔고 미끼와 무라타도 급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숙소를 떠나는 순간 나는 백미러를 통해 숙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숙소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온몸이 찌범벅이 된 채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숙소를 벗어났고 이후 그 숙소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는 정말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왜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 그녀는 단순한 원혼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그 숙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남아 있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온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나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누군가나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우리가 떠나온 숙소와 어둠에 잠긴 산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떠나왔다고 해도 그 숙소에서 겪은 일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원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발에 찔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사라졌고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로 스스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그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데려간 것일까? 숙소에 남겨진 공포의 흔적.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 숙소에서는 본관을 폐쇄하고 별관도 예약하지 않을 손님은 절대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약하지 않을 손님을 받은 날에는 그 손님들이 원탄에서 지휘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온탕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 안에서 누군가나 함께 있는 것 같다. 거울 속에 무언가나 비쳤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판 속에서 무언가나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공통된 지만은 바로 그 존재는 머리가 없었다. 그 남자가 죽은 온판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피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숙소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가끔씩 바닥에서 신이한 붉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원판에서 사진을 찍으면 가끔씩 흐릿한 얼굴 없는 점치가 찍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숙소를 찾은 손님들 중 몇몇은 밤마다 누군가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나온 소에도 이어진 안몬. 우리는 숙소를 떠난 소에도 한동안 숙면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소, 밤마다 같은 안몸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원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은 바로 머리 없는 남자의 시순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몸이 둥둥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목 부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얼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돌려줘.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한동안 그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숙소에 다시 열난을 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숙소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게 정리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면 아직도 가끔씩 그 남자의 머리가 보였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머리가 보인다고요? 네, 온탄 근처에서 누군가가 죽으려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나나면 사라졌죠. 나는 침을 삼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만으로 넘어져서 죽은 걸까요? 주인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니겠죠. 머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남자의 머리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말로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발에 찔려 스스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온단 속에서 무언가나 그의 머리를 데려간 것일까요? 그날 밤 그 남자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르네를 원수로 갚은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 역시 무엇인가에 의해 희생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 숙소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는 계속해서 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남자의 머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가 정말 스스로 죽은 것이 맞을까?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얼굴 없는 형체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면서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다급한 소리.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승자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흰 속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눈만 굴릴 수 있었고 그 여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녀의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밤마다 등에 엎혀다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눈앞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를 가졌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만 미지하게 움직이는 미소였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부림치려고 했지만 몸이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니라 천천히 소리를 수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내 얼굴과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같이 가자.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병아리들이 미친 듯이 몰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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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다. 병아리들의 물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병아리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얼굴을 찡그리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문을 통과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무거운 족쇄에서 풀린 것처럼 갑자기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자를 상자 안에서 병아리들은 모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병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삐약삐약 울고 있었느니까.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병아리들도 죽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병아리들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아리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차마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무언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는 밤마다 엄마 등에 엎혀서 동네를 돌고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다. 그런데 엄마는 아니라고 하잖아. 그럼 나는 대체 누구 등에 엎여 있었던 거라?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사람이다. 내가 밤마다 엎여 있던 그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님 중 한 분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봤다는 건 그 사람이 단순한 조상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분명히 그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병아리들이 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아리들은 나를 대신해서 그녀에게 시신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나를 등에 업고 다녔을까요? 나는 그날 그녀와 함께 산을 넘었다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병아리들이 나 대신 죽지 않았다는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여자는 마치 미끄러지듯이 내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자의 등에 엎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동면 깨어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침대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그리고 그 순간 병아리들이 더욱 다급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끼약끼약끼다.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라자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지나 산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익숙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밤마다 이렇게 그녀의 등에 엎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여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걸어갔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람처럼. 그리고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산을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중턱에서 마주한 할아버지. 산중턱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는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담뱃대를 손에 들고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담뱃대로 그 여자의 머리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화인간, 이게 어디를 가려고 해? 담뱃대가 여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지만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마리를 준 할아버지와의 관계. 그 할아버지는 내가 며칠 전 다마리를 안았던 그 할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 빠진 안림, 그리고 담뱃대를 문 모습까지. 하지만 그 다마리 할아버지는 분명 나에게 다마리를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 여자를 맡고 있는 것일까?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산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산 너머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는 누구이며 이 여자는 왜 나를 그렇게까지 데려가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가만히들은 왜 그날 밤 그녀가 사라진 후에 죽었던 것일까? 이후의 변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부모님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마리를 주며 다마리 머리에 볕이 올라올 때쯤 이사를 가게 될 거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를 떠나기 전 다마리들을 보니 그들의 머리에는 조그맣게 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다마리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만약 이곳에 더 머물렀다면 나는 결국 그녀의 등에 업혀 산을 넘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인은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닷장을 만들어 다마리들을 찜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나를 등에 업고 다녔을까요? 산을 넘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단순히 다마리를 준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애써 튀어난 척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제 겪은 일이 떠올라 불안감이 엄습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시 열렸던 그 일, 그리고 복도에서 무언가 나를 향해 다가오던 그 순간. 그 하얀 연기 같은 무언가. 이사 온 남자와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짐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어제와 같았지만 여자의 얼굴은 뭔가 어색했다.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투정이 없었고 움직임조차도 기계적이었다. 나는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피곤한 탐리라며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등기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주며 손가락을 꿈틀거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문이 열린 복도 앞 그곳에 그 하얀 형체가 서 있었다. 분명 어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봤던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뚜렷했다. 단순히 흐릿한 연기가 아니었다. 거무스름한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의 형체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을 삼켰다. 그리고 옆에서 숨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남자가 작게 탄식을 내뱉었다. 이건 또 뭐야? 나는 순간 남자를 바라봤다. 그도 보이는 걸까? 그리고 그의 아내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니, 표정이 여전히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물러섰다. 남자도 순간적으로 다만한 듯 옆으로 몸을 틀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형체는 그녀를 지나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이 깜빡였다. 지인. 금속이 삐걱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하얀 형체가 눈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형체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나와 남자 사이에 섰다. 그리곤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형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것이 입을 열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뭐? 그 말이 끝나자 형체는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나는 얼이 빠진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남자도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아니, 그 여자는 여전히 투정 하나 없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 여자도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그 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푼, 푼, 푼. 매일 밤 벽 너머에서 들리는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 그리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돌을 두드렸다. 혹시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셨던 분 맞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는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나 남긴 흔적은 없었고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 밤 내 앞에서 사라지던 그 하얀 형체가 했던 마지막 말. 이제 괜찮아. 과연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남자를 향한 것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내는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형체는 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분명히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와 그의 아내를 만났고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그들의 집에서 커피까지 마셨다. 그런데 옆집은 지금 막 이사를 오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가구와 박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럼 내가 며칠 전에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지? 나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나는 분명 그들과 대화를 나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애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었다. 나는 순간 현기증이 났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이었다. 나는 분명히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집에 들어갔고 직접 커피를 마셨으며 심지어 그의 아내가 커피를 타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똑똑히 들었다. 하지만 옆집은 지금 막 이사를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럼 내가 본 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걸까? 기억을 되짚어보다.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차근차근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남자와 여자,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던 기억,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들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다. 그 집에서 나올 때 나는 그들의 침물을 본 적이 없었다. 분명히 나는 집 안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나오면서 물을 닫은 기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문을 닫은 기억이 없어. 나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그 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미친 듯한 공포와 깨달음.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베란다로 나나 옆집을 바라봤다.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직원들에게 하나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이 집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건가요? 직원 중 한 명이 내게 미안 투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 아, 여긴 원래 오랫동안 빈 집이었어요. 주인도 바뀌었고 오늘 새 수입자가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럼 며칠 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누구죠?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 며칠 전이요? 여긴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살았어요. 청소하러도 아무도 안 왔고 방도 잠겨 있었는데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던 날, 현관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던 날, 복도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던 하얀 형체, 그리고 옆집에서 들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결국 나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릴 것 같다. 내가 들었던 그 소리는 단순한 한청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집에 들어갔으며 그들의 아이들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 질문.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왜 나에게 접근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 진짜 현실에 있었던 걸까? 나는 이 모든 의문을 남겨둔 채 그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짐은 분명히 무언가 이상했다. 그리고 나는 이 짐에서 더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걸 확신했다. 하지만 잊을 뿐만의 기이한 현상. 나는 회사 숙소를 신청했고 다행히 한 달 안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숙소가 준비될 때까지 보름 정도는 이 짐에서 버텨야 했다. 그 보름 동안 나는 도대체 이 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이 밤 악몽 같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 집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두운 공간에서 실루엣이 살짝 스치듯 보였고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강했다. 그 실루엣은 정확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튀골에서 석고를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곁눈질로 볼 때는 분명 존재했다가 고개를 돌려보면 사라진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냉장고 손잡이의 손. 나는 바쁜 밤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냉장고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마치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 손잡이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내 손끝에 닿는 묘한 단촉.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뗐고 재빨리 불을 켰다. 그러나 당연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밤에는 절대 냉장고를 열지 않았다. 베란다의 인기척.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은 베란다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나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푼, 푼, 푼. 나는 조용히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베란다 문 너머의 수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그림자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쿵!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문을 열어줘.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바로 베란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집단적으로 믿었다. 문을 열어줘. 그 소리는 다시 한번 들려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지만 나였다. 보름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 숙소로 이사 가기 전날다. 나는 방 안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온몸이 정직되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는 물을 보지 않고 그저 짐을 마저 챙기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그런데 이사하다. 낯선 아이의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거실 문 앞을 바라봤다. 거기에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을 지나쳐 바로 베란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외쳤다. 이제 끝이야.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 후 나는 다음날 아침 마지막 짐을 챙기고 그 집을 나왔다. 이사하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절대 다시 그 아파트에 가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생각한다. 그 존재들은 나를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단순히 나와 함께하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었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그날 문을 열었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질문.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나는 단순히 그 집에 우연히 살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나는 더 이상 그 답을 찾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며 밤을 새우기로 했다. 친구 어머니라 오늘은 기온이 좋지 않으니 12시 이후에는 방에만 있으라 고 당부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개스럽지 않게 여겼다. 무슨 귀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겁기시면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밤새 게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밤. 우리는 밤 11시쯤까지 아무렇지 않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이상하게 싸늘해졌다. 에어컨도 틀지 않았는데 마치 찬바람이 도는 것처럼 등줄기가 차늘해졌다. 나는 순간 친구를 바라봤다. 친구도 나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괜히 목을 문치리며 몸을 떨고 있었다. 나 이상하게 춥지 않냐? 그러게. 창문 열려 있나?
우리는 창문을 확인했지만 창문은 붙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창문 유리가 뽀얗게 서리가 끼어 있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순간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오늘은 기운이 좋지 않으니 12시 이후에는 방에서만 있어라.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푸문 천장에서 무언가가 끼어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첨럼 내려앉았다. 나 지금 들었냐? 친구도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뒤에 끝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리로 내려가는 물에서 들려오는 민기척. 처음엔 아주 신기하게 파, 파, 파 마치 작은 발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찹답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문 앞에서 가까워지는 듯한 소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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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나는 친구를 바라봤다. 친구는 온몸을 도들도들 떨고 있었다. 나, 저거 뭐냐?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런데 그 순간 문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반차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친구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 파!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방 안에서 긴 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 순간 물이 다시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사라진 인기척과 천백한 아이.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호를 느끼고 창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그것들 보았다. 창문 밖에는 천백한 얼굴의 아이가 서 있었다. 머리는 춤들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창문 너머에서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같이 놀자. 그 순간 나는 기절할 것 같았다. 나는 반차적으로 친구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 친구 어머니의 기. 그 순간 계단을 쿵쿵 밟으며 친구 어머니가 2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문이 확 열리더니 친구 어머니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친구를 보자마자 꺼져. 친구 어머니는 있는 층껏 친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창문 밖에 있던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친구 어머니는 급히 우리를 부축하며 말했다. 너희들 절대 이 문 열면 안 된다. 그 녀석은 친구가 아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친구 어머니는 충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이가게 앞에서 죽은 애야. 그날 이후 나는 친구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곳에 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친구 어머니는 계속해서 가게 앞에 사탕과 과자를 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창백한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생각한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더라나?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 마지막 질문. 그 아이는 정말로 단순한 염원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끌어가려던 무언가였을까?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느껴진 손. 그날 밤 나는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밤늦게 가게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려고 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 평소에도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계단이었다. 조심스럽게 내려놔 막걸리를 들고 다시 올라오려던 순간. 갑자기 내 다리를 꽉 잡는 손의 반쪽이 느껴졌다. 너 왜 그래? 나는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웃으며 다리를 헥대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리 뒤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나는 순간 머리를 감싸쥐고 그대로 계단 옆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내 바로 아래에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친구가 올라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럼 내 다리를 잡은 건 누구였지?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너 거기서 뭐 해? 빨리 방으로 와. 나는 얼어붙었다. 친구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친구의 방문이 살짝 열리면서 친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너 거기서 뭐 한다고? 빨리 와.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그럼 내 다리를 잡았던 건 누구야? 혼자였던 친구의 단.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단 아래는 절대 보지 않은 채 친구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친구는 방 안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방 안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어떤 이상한 짐도 없었고 방 안에서 떠들던 TV 소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친구를 바라봤다. 너 아까부터 계속 방에 있었어? 응, 당연하지. 너 뭐 하다 이제 와?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 방금 내 다리를 잡았던 건 누구였던 거야?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친구는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듯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친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있었던 무언가였다.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기억.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긴 했지만 절대 그 계단을 혼자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사실 우리 집에서 예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나는 순간순간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 친구는 한숨을 쉬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그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뭐?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엄마 말로는 밤마다 다리를 정리하고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는데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해.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럼
그날 내 다리를 잡았던 밤. 그를 영원히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려 했던 걸까? 아니면 자신과 함께 데려가려 했던 걸까? 나는 지금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 질문. 그날 내 다리를 잡아당겼던 손. 그것은 단순한 헛것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을 떠도는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다시는 그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난다. 그 존재는 나를 붙잡으려 했던 걸까? 아니면 내 생명을 구하려 했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우리는 목걸지에 빠져 신념 스팟을 찾아다니며 귀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모모한 모험을 즐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곳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진짜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신념 스팟에서의 공포 체험. 그날 우리는 일본에서 자살 명소로 유명한 바리를 찾아갔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전자기기가 잘 고장난다고 알려져 있어. 우리는 일회용 카메라를 준비해 사진을 찍기로 했다. 이번엔 정말 귀신을 찌를 수 있을까? 우리는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며 다리를 배경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러던 중 야마다가 말했다. 저기 토리이다 보이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건 어때?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토리이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토리 주변에는 곤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좁은 산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오리라나 보자. 우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신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버려진 허물어져 가는 작은 신사가 있었다. 존은 부서져 있었고 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 누군가 오랫동안 찾지 않은 그야말로 죽어버린 장소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서진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노가코 가난을 발견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심사. 나는 그 가난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뭔가 이상한데. 나는 왠지 모르게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단한 경고를 느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그냥 돌아다자.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어. 하지만 야마나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장난스럽게 가난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마치 무대 위 대울처럼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귀신이다.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얼른 단연을 다시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때 별표 어디선가 신이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지금 그 소리 안 들려? 다나카도 놀란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이상하다. 확실히 모온다나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 순간 우리는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 우리 길을 따라오는 존재.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사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좁은 오솔길을 달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귀에서 따라오는 소리를 들었다. 파, 파, 파. 마치 우리 뒤를 바짝 따라오며 누군가나 발걸음을 맞추는 듯한 소리.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리 쪽까지 뛰었다. 그러다가 차에 거리 도착했을 때 다나타가 말했다. 아직도 누가 따라오는 듯 같다. 그러자 야마다도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도 그래. 모르가나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나는 두 사람을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우리는 더 빠르게 차로 달렸다. 차를 둘러싼 존재들. 우리는 차에 도착하자마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리에 가지고 있던 소금을 차 주변에 뿌렸다. 그리고 물을 잠그고 숨을 줄이며 조심스럽게 닭을 살폈다. 그때 우리는 차 주위를 맴도는 그것들을 보았다. 희미할 소리와 함께 노랗고 가면을 쓸 사람들 이 차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이상했다. 그들은 순발순만 있는 차로 폭언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우리 셋은 그 광경을 보고 기름을 지르며 차 안으로 몸을 뭉클였다. 이게 진짜 귀신이야?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들은 소금을 뿌린 우리 차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야마다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태에서 차를 움직이면 소금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순간 쟤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도 있어. 우리 셋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자 그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지막 선택, 카메라를 버리다. 해가 뜨자마자 우리는 그 장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카메라를 버리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사진 속에 그것들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 공포를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카메라는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고 우리는 다시는 신념스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신념 체험을 완전히 끊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심사에서 가면을 건드리지 않았다나? 만약 우리가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나? 그것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을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마지막 질문. 노랗고 가면을 쓴 선단신의 존재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가려 했던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